고시생, 고시촌, 고시학원, 고시식당.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는 이런 용어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사법시험은 기회의 문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십 년 전부터 전국의 고시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형성됐던 서울 신림동 일대 고시촌 풍경이 최근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에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새법률 산책에서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 다뤄보려고 합니다. 폐지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사법시험 존폐 문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냐, 계획대로 폐지할 것이냐.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일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년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커져가는 사법시험 존치의 목소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빈부의 격차도 또한 출신도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시험 제도가 존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지만 사법시험의 폐지는 이미 오랜 논의 끝에 법으로 결정된 국민들과의 약속이며 획일적인 방식의 사법시험은 법조인 선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과거에 고시 망국론까지 나왔던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시킬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대로 폐지하고 이제 로스쿨 제도를 잘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6건이나 발의됐지만 국회 법사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같은 취지의 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는데 내년으로 예정된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급한 만큼 사법시험의 존폐 여부와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봅니다. (1963년부터) 시행되어 온 사법시험. 사법시험은 많은 이들에게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회의 장이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사법시험이 점차 고시낭인을 양산하고 학원과 사교육에만 집중하다 보니 학부 법대 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이 일었고 1995년부터 시작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시험 폐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법시험 폐지가 전격 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 25개 대학에서 기존 법과대학이 폐지되고 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됐습니다. 사법시험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인원도 점차 감소되어 왔는데요. 2011년 700명에서 해마다 줄어 내년을 마지막으로 예정된 시험을 통해서는 50명이 선발될 예정입니다. 로스쿨의 경우 2009년 1기생들이 입학해 2012년에는 첫 졸업자를 배출했는데요. 우리나라 로스쿨의 입학 전형은 4년제 정규 대학을 졸업했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실력을 가진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3년으로 되어 있고요. 3년간에 걸쳐서 법학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 방학 중에 인턴 실습, 이걸 거쳐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하면은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6개월간 실무 수습을 거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변호사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으면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4년간 각 분야에서 전공을 공부하고 로스쿨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은 물론이고 또 법률 지식을 함께 습득해서 법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이후 운영 과정 속에서 법조인의 스펙트럼을 다양하게 넓혔다는 측면에서는 애초 취지가 어느 정도 실현됐다는 평가지만 한편으로는 불투명한 선발 과정으로 인해 이른바 금수저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7년, 8년여 시행을 하고 나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입학 단계에서 입학 성적과 선발하는 과정에 관한
투명한 그런 절차가 담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가, 또 부모님의 이름을 적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가 전수조사에 나섰고,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의 이름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우가 24건이 있었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요. 또한 리트 성적과 모든 성적들을 정량, 정성평가를 균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스쿨의 입시는 법학 적성시험, 공인 영어 성적 등의 정량평가와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서류 심사, 면접 등의 정성평가로 이뤄지는데, 정성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도 많은 데다 대학들이 각 전형 요소의 실질 반영 비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비싼 등록금 문제도 자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사립대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920만 원으로 사립대 법학과 연평균 등록금의 3배 수준에 달해 이른바 돈스쿨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입 9년차를 맞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사법시험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됐고, 국회 역시 이 같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논의를 지속해왔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사시존치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됐는데요. 우선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들어보고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로스쿨행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법시험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비용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그 로스쿨은 1년 등록금이 2천만 원 정도 하고 3년이면 6천만 원인데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조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제적인 제약 때문에 로스쿨을 포기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사법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이제 열려 있고 로스쿨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만 입학 이제 조건을 주니까 기회 제공 측면에서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은 우선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로스쿨의 등록금이 비싸 상대적으로 부유층이나 특권층 자녀가 입학에 유리한 점, 또 로스쿨 실무에 있어 로스쿨 졸업생의 실습 6개월은 사법연수원 2년에 못 미치는 점, 객관적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사법시험에 비해 로스쿨 입학 전형은 불투명한 점 등을 들어 사시존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쿨 교육과정과 변호사 시험 등에 있어서 그간에 드러난 미비점들도 사시존치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25개 로스쿨의 각 대학별로 교육부는 특성화할 수 있는 과목과 그런 커리큘럼을 요구했고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로스쿨을 개교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뭐 의료법이라든지 또 어떤 산업 재산에 관련된 어떤 특성화 분야라든지 노동 분야라든지 그러한 과목들이 실제로 운영이 되느냐, 정원이 40명, 50명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폐강되는 사례가 있었고 실제로 변호사 시험법에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수강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특성화 전략 자체가 실패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시험의 합격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 후에 진로, 로펌에 진입한다든지 각급 공채 시험에 응시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도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사시존치의 목소리에 국회도 고심을 거듭해왔는데요. 20대 국회 개원 이후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하는 내용의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과 사법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사법시험을 변호사 시험과 병행해 존치시키고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지금 현행법 제도로 보면 2017년도 내년도죠. 예,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많은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로스쿨 과정에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로스쿨이 제대로 안착이 되더라도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또 사법시험만의 필요성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기회균등의 공정사회로 가는 국가적 아젠다로서 이 사법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로스쿨과 사법시험이 같이 투트랙으로 병행 존치하는 그런 법안을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법안은 먼저 사법시험을 변호사 시험과 병행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및 성적을 공개해 시험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며 사법시험의 응시 횟수를 5회로 제한해 장기간 사법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또 변호사 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로스쿨 제도의 허점을 비판만 하기에는 이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후 1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안정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현행 로스쿨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서 사법시험 폐지는 이미 법률로서 국민과 한 약속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예비 법조인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 사법시험 합격률이 이제 2.94%이고 평균 합격자들의 수험 기간이 4.79년 이상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뭐 비법학도인 제 입장에서 그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짧지도 않을 뿐더러 낮은 합격률 속에서 쉽사리 이렇게 도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그때 당시에 사법시험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그런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로스쿨 제도가 이렇게 출범을 해서 1, 2, 3, 4기 계속해서 입학생들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고 저는 당연히 로스쿨 제도가 앞으로 법조인 인력의 통로로 결정이 되었구나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제 미래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13년간의 긴 논의 끝에 결정된 만큼 기존대로 사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제기된 로스쿨에 대한 문제점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인데요. 사법시험 폐지 측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사법시험이 고시생을 양산해 인적자원 분배 불균형을 초래하고 학부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비싼 학비 부담에 대해서는 장학금과 다양한 특별 전형으로 점차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로스쿨의 교육 수준 논란 또한 이론과 실무 교육을 병행하고 있고 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여지가 적은 정량 평가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로스쿨 제도에서는 특별 전형을 통해서 5 내지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그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30여 명의 그런 취약계층이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등록금이 과다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등록금이 높은 것을 다소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 15%를 내렸고 과거에는 이제 뭐 약 40%에서부터 20%까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만 2학기부터는 장학금도 모든 대학이 원칙적으로 30%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7년 2차와 3차 시험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해외 법조인 선발 제도를 살펴보면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에 있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법조인을 양성하고 또 선발하고 있을까? 이제 대륙법계 국가들은 주로 그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법조인을 양성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영입법계는 이제 사적 영역으로 맡기는 거죠. 이제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을 통해서 이제 법조인이 되는 거고,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변호사로 활동하시던 분들 중에서 판사나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일본의 경우도 2004년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도입 초기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를 예비시험 제도로 극복했는데요. 2011년부터는 예비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로스쿨 출신자를 배출하면서 사회에서 국민들이 비난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로스쿨 출신하면은 경제적인 돈만 있는 사람이 법률가 되느냐. 그것을 고려해서 예비시험 제도를 둬가지고 법학과만 나오고 로스쿨 나오지 않고 또 나가서 다른 전공도 괜찮고 또 일반 사회인들도 얼마든지 내가 법을 공부해서 시험 볼 수 있으면 합격해라. 그래서 본시험은 로스쿨 출신자랑 똑같이 보게 하되 예비시험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사람, 실력이 있는 사람만 이제 걸러내는 제도로 예비시험 제도를 뒀고, 또한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가 이미 도입된 이상 장기적으로 판검사와 변호사 임용 방법을 분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은 판사나 검사로 임용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판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개월 정도, 검사는 1년 정도 실습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예 이제 프랑스처럼 그 판사 검사 임용 과정과 변호사 양성 제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뭐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근에 이제 법조 비리 문제 때문에 법조계가 시끄러운데, 결국은 판사 검사 하시던 분이 나와서 변호사 하면서 기존의 인맥이나 친분을 이용해서 뭐 부적절한 수임이나 변론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판사 검사 양성 과정과 변호사 양성 과정을 아예 분리하고 판사 검사들에게 변호사 자격을 따로 부여하지 않고 판사 검사하다가 그만두면 변호사로 활동 못하도록 하면 그 법조 비리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안도 고려를 해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의 존치냐 폐지냐, 그 기로에 선 지금. 무엇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 마련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1차 시험이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폐지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최종 데드라인이 제가 봤을 때는 정기국회 정도 시간이라고 보고, 저는 로스쿨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대로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법시험도 소수자의 배려적 측면에서 또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꼭 두 가지의 제도가 서로 상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비 법조인 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안착돼서 제대로 마음 잡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 운영에 필요한 여러 제도의 틀을 갖춰주죠. 따라서 이러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이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현재 50년가량 지속되어 온 법조인 선발 시스템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치열한 논쟁이 최적의 사법인재 양성과 선발의 디딤돌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금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얼마 전 찜통버스 안에서 어린이가 8시간이나 갇히는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고. 폭염 속에 세워진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4살배기 어린이가 8시간가량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졌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인솔교사는 원생들의 승하차 과정에서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경우 동승자의 안전조치 여부가 아이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행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상황. 최근 3년간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 또한 30%나 증가한 만큼 대책이 시급한데요. 어른들의 부주의로 어린이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법안에서는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를 동승자로까지 확대해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마치고 다시 운행할 때까지 양방향 진행 차로의 차량들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으며 교육시설 주 출입문부터 어린이집까지 이동하는 주요 이동도로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분식회계, 환경 파괴 등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부를 창출한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이른바 착한 투자 열풍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이 발효되면서 기업의 영업활동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국제행동규범에 걸맞은 기업들의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각종 위법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기업들. 최근 기업들의 비도덕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윤리 경영, 인권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여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선호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투자자가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투자자와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법안에서는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그 조항으로 금융, 조세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현황,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사항, 인권보호 계획 관련 사항, 일 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을 위한 계획 및 실행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집 사느라, 가게를 차리느라, 또 생활비를 대느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계빚을 지다 보니 요즘은 전국민 가계빚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국내 가계부채 잔액만 총 1,224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위험수에 육박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가계부채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회자되는 대한민국.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채무자들이 자신의 상환 능력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대출 만기에 원금 상환을 몰아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채무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국내 경제의 부실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건전한 주택담보대출을 유도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방지 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법안에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현재 소득, 기대 수익 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그 상환 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또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가 그 대출의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5천만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 원리금 총액을 대출 전체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이외에도 눈길을 끄는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현재 77개 지자체에서 실시 중이지만 전국적인 연계가 미흡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서요.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3개 법안을 발의해서 사업장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4대 보험의 월 납부액 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고요. 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경제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독서 소외인으로 정의하도록 하고 독서 소외인의 독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휴가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무기력하고 피곤하다고 해서 너무 장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다 보면 오히려 더 피로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수면 습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